유전자 대지식. 이 책 첫 장 제목은 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였다. 이것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뇌의 30%를 차지하는 오래된 뇌가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이 오래된 뇌 지역들은 신체의 기능과 기본 행동과 감정을 제어한다. 이런 행동과 감정 중에서 일부는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게 만든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진화가 유전자를 확산하는 데 이런 속성들이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리 뇌 중에서 70%를 차지하는 새로운 뇌는 오직 한 가지 신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신피질은 세계 모형을 배우는데 우리에게 지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모형이다. 지능이 진화한 이유는 이 역시 유전자를 확산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전자의 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 사이의 권력 기능이 변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년 동안의 우리 조상은 지구와 더 넓은 우주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구의 크기도 몰랐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몰랐다. 태양과 달, 행성과 별 무엇인지도 몰랐고 왜 밤하늘에서 그렇게 움직이는지도 몰랐다. 지구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몰랐다. 우리 조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조차 몰랐다. 그들은 이 수수께끼들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지만은 물론 그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최근에 우리는 지능을 사용해서 우리 조상을 괴롭혔던 수수께끼들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 발견의 속도마저 가속하고 있다.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미소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류의 행진을 순식간에 완전히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다. 우리 신비들에 있는 지능을 우리 자신의 모형에 갇혀 있다. 우리는 죽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무지한 짐승인 오래된 뇌의 통제를 얻는 몸에 갇혀 있다. 우리는 지능을 사용해서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래된 뇌는 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오래된 뇌는 과거의 유전자의 복제를 도운 행동들을 만들어내지만 많은 행동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된 뇌의 파괴적이고 분열적인 충동을 제어하려고 노력하지만 지금까지는 완전하게 제어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장에서 나는 인류가 살아남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지식을 보존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했다. 이 아이디어들은 극단적인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반문해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살아남으려고 조직할 때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살아가는 것은 늘 유전자를 보존하고 복제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일까? 여러 행성에 거주한다면 태양이 죽으면 태양계의 모든 생명도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멸종사건은 대부분 지구에 국한될 것이다. 만약에 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거나 핵전쟁으로 지구가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이웃 행성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멸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두 행성에서 살아가는 종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근처의 행성이나 위성에 영구적인 정착 기지를 세울 수 있다면 설령 지구가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하더라도 우리 종과 축적된 지식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 논리는 인류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최적지로 보이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는 현재의 노력을 견인하는 원동력 중의 하나다. 나는 다른 행성으로서의 여행 가능성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생각한다. 화성에서 살아가려는 계획에서 큰 어려움은 화성이 살기에 매우 험악한 장소라는 점이다. 사람이 화성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거주하고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거대한 기밀 건물들이 필요하다. 광산에서 물과 강물을 추출하고 숨쉴 공기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 공학자와 건설 노동자를 보내는 대신에 지능 로봇 공학자와 노동자를 보낸다면 화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일을 훨씬 쉽게 해낼 수가 있다. 이들은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고 물이나 식량, 산소 공급 없이도 외부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들은 피곤할 줄 모르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없이 화성을 사람이 살아가기에 안전한 곳으로 만들 때까지 얼마든지 오래 일할 수 있다.
로봇 공학자 군대는 대체로 자율적으로 작업할 필요가 있다. 지구와 끊임없이 교신하면서 일일이 지시를 받아서 일해야 한다면 작업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딜 것이다. 로봇은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고 물질을 조작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진정한 지능 로봇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며 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설령 우리가 지능 로봇 노동자를 만들어서 화성을 지구화하고 인간 식민지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화성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지구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똑같을 것이다. 여러 태양계에 거주하는 종이 되면 어떨까? 만약 인류가 다른 태양계에도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은하 전체로 확산할 수 있고 우리 후손 중에 일부가 영원히 살아남을 확률도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성간여행이 과연 가능할까? 한편으로는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여행이 가능할까? 많은 물리학자가 성간여행에 따르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어쩌면 이들은 광속에 가깝거나 심지어 그보다도 더 빠른 여행 방법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200년 전에는 불가능한 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상식이 된 것들이 아주 많다. 1820년에 열린 과학자들의 모임에서 당신이 미래에 누구나 몇 시간 만에 편안하게 대륙간 여행을 할 수가 있고 손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하고든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상상해보라. 누구도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보라. 미래에는 분명히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기술 발전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실용적인 우주 여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50년 안에는 인간의 성간 여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교적 자신있게 예언할 수가 있다. 설령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여러 행성에 거주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탐험이 될 것이고 인류의 단기적인 멸종 위험을 줄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진화유산에서 생겨나는 본질적인 위험과 한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설령 우리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태양계를 벗어나서 그 너머로 진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다른 선택들이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인간성 중에서 우리가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 선택하기. 18세기 계몽시대에는부터 우리는 우주가 이끄는 손없이 굴러간다는 증거를 점점 더 많이 축적했다. 당신은 주장에 반대할 수도 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종은 우리 말고도 많이 있으며 그 중에 일부는 지능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지구는 역동적이다. 지 표면을 이루는 판들은 늘 움직이면서 새로운 생명과 대륙과 바다를 만들고 기존의 지각을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게 한다. 생명 역시 역동적이다. 종들은 늘 변한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중에 하나는 야생 황야를 하이킹하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을 환경운동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환경보호운동의 본질이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환경운동가는 일부 종의 멸종을 기뻐하는 한편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화를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환경보호운동의 핵심은 자연보호보다는 우리가 결정하는 선택에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선택지가 없다. 지능을 가진 존재인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의 선택은 미래의 어느 방향으로 틀어지게 만든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그것은 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 중에서 어느 쪽을 선호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선택을 실행에 옮기려면 유전자를 조작해서 진화의 경로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비생물학적인 형태의 지능을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능력은 이미 확보했고 두 번째 능력은 곧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유전자 변형은
최근에는 우리는 DNA 분자를 정확하게 편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유전자. 우리가 화성 식민지 건설이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좋은 보험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이 자원하고 나섰다고 하자. 그런데 그 후에 화성은 중력이 너무 약해서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무중력 상태로 몇 개월 동안 지내면 의학적인 문제가 생기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어쩌면 중력이 약한 화성에서 10년 동안 살고 나면은 신체 건강이 악화되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화성에서 영구적인 거주는 불가능해 보인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의 유전체를 편집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변형된 DNA를 가진 사람들은 화성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화성에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식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화성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화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전자도 어쨌든 서서히 변해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이런 형태의 유전자 편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구가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화성으로 이주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당신은 생각을 바꾸겠는가?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더 생각해 보자. 어떤 물고기는 얼음 속에서 어은 상태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도 DNA 변형을 통해서 냉동 상태로 보존했다가 미래에 해당하여 되살릴 수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냉동했다가 100년 뒤에 다시 깨어나기를 원할 것이다. 자신의 생애 중에 마지막 10년 혹은 20년을 미래에서 보낸다면 아주 흥미진진한 경험이 되지 않겠는가? 만약 이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별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어떨까? 설령 이 여행이 수천 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출발할 때 우주 여행자들을 냉동했다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 해동하여 깨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런 여행이 기꺼이 나서려는 자원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여행을 가능케 할 DNA 변형을 금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자, 그래서 내가 엄밀히 감시나 수거 없이 무조건 사람의 유전체를 편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DNA 편집을 통해서 설계한 미래는 여전히 생물학적인 미래이고 그러므로 가능한 것에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DNA 편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불분명하다. 유전체 편집을 통해서 미래의 사람들이 성간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먼 행성의 전초 기지에서 미래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 다윈의 궤도에서 벗어나기. 우리의 지능을 오래된 뇌와 생물학적인 구조에서 해방시키는 궁극적인 방법은 우리와 같은 지능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종속되지 않는 기기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기기라는 단어를 쓰기가 망설여지는데 이 단어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나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SF 작품에 나오는 사악한 캐릭터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초기의 컴퓨터 설계자들이 미래의 컴퓨터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래의 지능기기가 어떤 모습일지 예측할 수가 없다. 1940년대의 컴퓨터가 쌀알보다도 더 작아져서 거의 모든 것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장소에 위치한 것은 아닌 클라우드 컴퓨터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미래의 지능기기가 어떤 모습일지 혹은 무엇으로 만들어질지 상상할 수 없으니 아예 그런 시도는 하지 말기로 하자. 괜히 그런 시도를 했다가는 가능한 것을 생각하는 능력마저도 제약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목표, 지식 보존. 앞장에서 나는 태양 주위의 궤도를 도는 기록 보관소에서 지식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나는 그것을 위키지구라고 불렀다. 지능기기를 만드는 한 가지 목표는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일은 바로 복제를 만들고 확산시킴으로써 지식을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능기기를 이 목적에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지능기기는 우리가 사라지고 나서 한참 뒤까지도 계속 지식을 보존할 수 있고 다른 별처럼 우리가 갈 수 없는 장소들이 지식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계획을 따른 앞장에서 위키지구 아이디어와 오래 지속되는 신호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지능을 가진 종으로서 한때 태양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를 했다. 등등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기 마련이다. 지능기기가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동안에 일부는 손상을 입거나 상실되거나 사고로 파괴될 것이다. 자,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다면 성간 여행에 따르는 많은 실질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미래의 지능기계의 물리적인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직 발명하지 못한 물질과 방법을 사용해 지능기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은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목표와 개념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두 번째 목표는 새로운 지식 습득이다. 만약 우리가 성간 여행을 하는 자가 지속적인 지능기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이 지능기계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목적과 방향에 있는 미래. 인류는 오래전부터 성간 여행을 꿈꿔왔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유전자를 확산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종의 운명이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최대한 모든 곳에 식민지를 수립하는 데 달려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 장에서 조정했듯이 우리의 지식을 확산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자, 과연 그것이 어떤 더 나은 선택이 될 건가? 유전자는 그저 복제의 능력이 있는 분자일 뿐이다. 유전자는 진화하면서 특정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며 어느 분자가 다른 분자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나은 점이 없는 것처럼 어느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나은 점도 없다. 하지만 일부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보다도 복제 능력이 더 뛰어나며 환경이 변하면 복제 능력이 더 뛰어난 유전자의 종류도 변한다. 지식은 이와 다르다. 지식은 방향성과 목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을 생각해보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지 않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초의 성공적인 중력 이론은 아이작 뉴턴이 만들었다. 뉴턴은 중력이 보편적인 힘이라고 주장했고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한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식은 방향성 외에 목표도 있다. 초기 인류 탐험가들은 지구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다. 오늘 우리는 이와 비슷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 우주는 얼마나 클까? 유전자가 좌우하는 미래는 방향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목표는 오로지 단기적인 것, 건강하고 자식을 낳고 삶을 즐기는 것만 있을 뿐이다. 지식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설계된 미래는 방향성과 목표가 모두 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미래 중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3부 마지막 5장을 유전자보다 지식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또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다시 현지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그렇게 썼네요.